아까 보여드렸던 임해촌 6단지, 7단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분당에서도 손꼽히는 사업성이 나오는 그런 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천대가 넘어가는 현재 지분가로는 새롭게 덤볐을 때 수익률은 크게 좋다라고 예상은 안 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오늘은 분당 재건축 이슈 관련해서 세 번째 에피소드로 임해역 역세권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 야탐역 역세권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일단은 역세권의 반경이 아직까지는 분당 전체에 대한 관리 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에서 진행 중인 사업을 준용을 해서 역세권의 범위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역세권의 범위로 봤을 때 일단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서 들고 있는 역세권은 1차 역세권으로 반경 350m 그리고 2차 역세권으로는 500m를 설정을 하고 있고요. 또 서울 역세권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도 반경을 최대 420m까지로 최근 들어서 넓힌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준용을 해서 이제 분당에서 만약에 역세권 재건축 관련한 인센티브를 준다라고 했을 때 그 범위를 500m 정도로 설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그 범위를 좁혔다고 했을 때도 약 한 350m까지는 역세권 방향으로 봐도 되겠다. 이 판단 하에 개별 역세권들 재건축 단지들을 분석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임해역 역세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각 개별 단지들이 하나의 가로구역 형태의 이 블록을 형성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특별 정비구역으로 묶기에 상당히 용이한 모습을 띠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별 정비구역에 대해서 제가 지난 편에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이처럼 하나의 마을 형태, 블록 형태로 지어져 있는 단지와 그리고 기반시설을 하나로 묶어서 특별 정비구역을 수립을 하게 되면 아파트 단지들은 보다 고밀 개발을 할 수가 있게 되면서 기반시설들은 위치의 변화 그리고 조금 더 기반시설의 확충 그리고 커뮤니티 공간의 재편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신도시 모습을 갖춰갈 수 있게끔 인센티브와 공공기여를 부여를 하는 것이 바로 특별정비구역입니다. 물론 이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게 된다면 보다 빠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도 존재를 하겠죠. 오늘 분석해볼 임해역의 역세권 반경을 한번 보자면 1차 역세권 350m 반경을 설정을 했고 또 2차 역세권 500m까지를 추가적으로 그려봤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임해역 상단부 같은 경우는 임해촌 진흥 8단지와 동신 9단지가 1, 2차 역세권에 전부 포함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바로 위에 붙어있는 삼성 10단지, 풍림 5단지, 그리고 선경 6단지 같은 경우는 단지의 전체가 역세권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1, 2차 역세권에 이런 식의 모습으로 일부 포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단지들 같은 경우에 현재 지구단위 수립되어 있는 용적률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세팅되어 있나를 봤을 때 190%또 210% 이런 식으로 현재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나머지 임해촌 10단지 삼성 같은 경우에도 거의 200%에 가까운 용적률로서 현재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름마을 5단지와 6단지를 봤을 때에도 5단지 같은 경우는 보다 높은 용적률이 세팅이 되어 있고요. 6단지 같은 경우에는 182% 정도의 용적률이 현재 적용이 되어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해역 하단부의 역세권에 속하는 아파트 단지들을 한번 보시면요. 일단은 임해촌 마을에 있는 임해성지 7단지와 청구 6단지 바로 밑에 붙어있는 요 단지죠. 요 단지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역세권에 전부 포함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임해촌 5단지 이쪽 밑에 위치해 있는 임해촌 5단지 동북호롱 아파트와 또 임해촌 동신 3단지 그리고 효성 7단지 동신 3단지, 효성 7단지 같은 경우에는 2차 역세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부 포함 혹은 일부 포함 그 범위 안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단지들 역시 현재 수립된 지구단위 계획상의 용적률을 봤을 때 성지 7단지 적용 용적률이 굉장히 낮게 설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임해청구 7단지 역시 170% 정도니까 다른 여타 단지보다 역세권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현재 용적률이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개별 세대로 봤을 때 가지고 있는 대지 지분이 당연히 넓을 수밖에 없겠고요. 거기다가 또 개별 세대들의
평형 구성이 대형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보다 더 넓은 대지 지분을 가지기 때문에 재건축으로 봤을 때 사업성으로는 상당히 좋을 수밖에는 없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아름마을 7단지 혼자 동떨어져 있기는 한데 여기 역시 2차 역세권 반경으로는 일부 포함되는 그런 단지입니다. 현재 적용되는 용적률은 200% 초반대 정도 적용되어서 건축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임해역 역세권 아파트 단지들 중에서 어떤 단지를 샘플링을 한번 해볼까 고민을 좀 하다가 임해역 상단부와 하단부 중에서는 하단부를 제가 선택을 했고요. 그 이유는 하단부에 설정되어 있는 이 역세권 반경으로 봤을 때 임해촌 청구 6단지와 성지 7단지 이 두 단지를 묶어서 통합 재건축을 특별 정비구역으로 묶어서 진행하면 상당히 괜찮겠다라는 판단이 들었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지난 야타편에서 살펴봤듯이 분당 일부 지역에는 이런 식의 비행안전 고도 제한이 걸려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6단지와 7단지에 대한 이 고도 제한을 제가 한번 뽑아봤더니 7단지 같은 경우에는 일부 고도 제한이 걸려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점점점 이제 성남공항에서 멀어져가는 입지다 보니까 해발 높이가 꽤나 높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바로 옆에 6단지 같은 경우에는 빠져 있습니다. 고도 제한이 아예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단지를 묶어서 통합 재건축을 진행을 하면 일부 고밀 개발로서 주상복합 약 한 35층, 50층 가까운 형태로 지으면서도 또 사업성도 괜찮은 그런 단지를 설계를 해볼 수가 있겠다는 판단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보다 긍정적인 샘플링을 위해서 6단지, 7단지를 특별 정비구역으로 통합 재건축하는 샘플링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청구 6단지와 성지 7단지를 특별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후에 통합 재건축하는 시나리오를 하나 짜서 그 분석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 종전 현재에 있는 이 아파트 단지의 정보를 먼저 요약을 해봤습니다. 청구 6단지와 7단지의 전체 대지 면적 합계는 약 21,200여 평 정도가 되고요. 현재 용도 지역은 3종 일반 주거지역이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구단위 계획상 현재 쓰고 있는 용적률은 약 168%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현재 성남 도시계획 조례상 3종 일반 주거지역의 상한 용적률은 280%까지로 설정이 돼 있죠.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의 용적률은 사실은 강남, 서초 송파로 넘어가더라도요. 강남권에서 진행하는 재건축 치고도 사실 굉장히 낮은 정도 수준의 용적률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거기다가 이 해당 단지들에 대한 이 정보를 뽑다 보니까 단지들의 평형 구성을 제가 쭉 분석을 해봤는데요. 평형 구성 자체가 대형 평형 위주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7평형이 6단지 같은 경우는 메인 평수가 되겠고요. 32평과 더불어서요. 거기다가 7단지 같은 경우에도 전체가 30평대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작은 지분을 가지고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이 많지 않다. 이 얘기는 즉 재건축을 했을 때 일반 분양분을 많이 뽑아낼 수가 있다라는 의미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 현재 그렇다 보니까 거래되는 지분가도 다른 단지에 비해서는 보다 비싼 편이죠. 7천만 원 초반대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종전 자산으로 봤을 때는 재건축 사업으로서 상당히 훌륭하겠다라는 예상을 먼저 해보고 접근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가설계 부분입니다. 이 가설계를 짜는 것은 사실 먼 미래에 대한 예측이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서울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기부 체납과 인센티브 공공기업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설정을 했지만 예상과 전혀 어긋나게 흘러갈 수도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고 시청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은 이 부분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얼마만큼의 공공기여를 할 것이냐, 이것은 종상향을 반대로 얼마나 더 많이 받아서 지을 것이냐와도 이제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해봐야겠는데요. 일단은 준주거로 한 단계 종상향을 했다라고 감안을 했지만 실제로 땅을 기부채납하는 비율을 저는 서울로 따지면 2단계 종상향한 수준으로 기부채납 비율을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쓰고 있는 용적률 자체가 현재의 지구단위 계획상 정해진 용적률이 거의 서울로 따지면 2종 정도 수준의 용적률밖에는 쓰고 있지가 않기 때문에 현재의 지구단위상의
그 용도 지역은 2종 수준으로 현재 설정이 돼 있다라고 감안을 하고 2단계를 건너뛰게 됐을 때, 즉 2종에서 3종으로 그리고 3종에서 다시 준주거로 2단계 용도 지역 종상향을 하는 것을 준용을 해서 서울에서 예전 한강 르네상스 계획 수립을 해서 진행했을 때에 2단계 종상향했을 때 기부 체납 비율이 한 40% 정도 가까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의 땅을 기부 체납한다고 감안을 했고요. 임대주택으로 구성하는 공공기여는 상당히 작게 넣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난 편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분당은 임대주택으로서 공공기여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이 아니라 얼마만큼의 정비 기반 시설을 늘리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임대주택 비율은 굉장히 작게 넣었고요. 그렇게 해서 총 적용받게 될 용적률은 어차피 여기는 1차 역세권의 모든 단지 면적이 포함되는 그런 역세권 단지이기 때문에 전체 필지를 다 준주거로 종상향한다고 감안하고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상의 준주거 상한 용적률인 400%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용받은 연면적을 가지고 각 세대 구성원의 평형대별로 이 건축 설계를 대략적으로 수립을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은 대형 평수 가지신 분들을 위한 47평형대 대형 세대수를 일단 구성을 해봤고요. 나머지는 가장 인기 많은 평형대인 전용 5구와 전용 84 이 두 가지 평형으로 구성을 해서 대부분의 세대를 한번 짜봤더니 일반 분양분이 20평대가 500세대가 넘는, 그렇다 보니까 세대가 조합원이 약 1000여 명 정도였는데 늘어나는 세대수 증가 부분이 50%가 넘는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일반 분양분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단지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분양을 조금 더 보수적인 분양가 20평대 기준으로 9억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분양했다고 감안을 하더라도 사실은 이것저것 건축비라던가 경비, 거기다가 뭐 필요재 경비 전부 다 공제하더라도 꽤나 괜찮은 사업성을 뽑아내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대략적인 예시로 예를 들어서 임해촌 6단지 32평짜리 아파트를 현재 가격 수준에서 새롭게 매입하시는 분 입장에서 얼마만큼 내가 분담금을 더 내고서 비슷한 평수의 아파트를 신축으로 해서 받을 수 있을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수익률을 한번 계산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현재 32평짜리 아파트의 대지 지분이 20평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 수준으로 계산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내가 40% 정도의 땅을 기주채납으로 공제를 하고 거기다가 비례율을 일부 적용을 해서 약 12평이 약간 넘는 정도의 수준의 지분을 가지고 이 사업에 참여했다라고 한번 감안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신축되는 데 들어가는 공사비와 또 거기에 필요한 지분들, 그러니까 32평짜리에다가 용적률 400%를 적용을 했을 때는 32평이라고 하더라도 필요한 지분이 한 8평밖에 안 되고요. 내가 기여한 바는 12평이 넘으니까 나는 4평 넘는 땅을 이제 추가적으로 이 사업에 기여를 한 바가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재 지분가 정도로 인정을 받아서 내가 공사하는 데 들어가는 이 비용과 서로 상계 처리를 했더니 추가 분담금이 6천만 원대 정도 수준으로 아주 작은 금액만을 가지고 이 사업에 참여를 해서 신축을 받을 수가 있는 정도 수준으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현재 이런 부분이 시장 경제의 원칙상 이 시장 참여자들이 정말 스마트하다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걸 반영을 해서 현재 가격이 다른 지역에 있는 30평대보다 훨씬 더 비싸게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예상되는 분담금을 일부 더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내가 드리는 총 비용은 15억이 넘는 금액을 들여야 되지만 투자 기간을 10년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고, 준공 후 시세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예를 들어서 현재 입지에 있는 요 임해촌 아파트의 입지에 30평대 아파트가 새롭게 들어섰다라고 감안을 하고서 이 종후 가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나는 15억 들여서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아파트를 받을 수도 있고 30억이라고 예상되는 아파트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기간이 10년 이상 15년 20년으로 봤을 때 그것이 내 요구 수익률을 충분히 만족시켜 줄 수 있을 거냐, 이 부분은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의 개인적인 판단에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현재 지금 분당 재건축 관련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정비 기본 계획안도 나올 것이고요. 또 노후계획도시특별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동의서를 모든 1기 신도시들 그리고 서울 그리고 수도권에 위치한 모든 노후계획도시들이 걷게 될 텐데 이런 지역들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합리적인 예측치를 머릿속에다 담고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계산을 통해서 물론 먼 미래의 일이어서 정확도가 떨어지긴 하겠지만 40% 가까운 땅을 기부 체납했다라고 감안을 하더라도 사업성 면인 측면에서는 서울하고 비교하더라도 크게 떨어지지 않더라. 오히려 좋더라. 일부 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역세권만을 제가 분석해드리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특별 정비구역을 통한 종상향을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런 단지들 중에서 옥석 가리기 잘 해서 내가 만약에 들어가서 거주 목적으로 장기간을 버틴다면 사업성적인 측면에서는 꽤나 좋은 결과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기간은 절대로 짧게 보고서 들어가시면 안 될 것 같다. 아무리 사업성이 좋아서 돈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언제 완성될지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이걸 투자로 접근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이 긴 기간의 끝을 거쳐서 내가 신축 아파트를 받는 시점을 매각 시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렴하게 매입을 했다면 피가 붙어서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수익에 다다랐을 때는 매도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지금 현재 새롭게 매입하시는 분들께서 사셔야 되는 접근 가격으로는 제 기준으로는 절대 매력 있는 투자 수익률로 보이진 않더라. 아까 보여드렸던 임해촌 6단지, 7단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분당에서도 손꼽히는 사업성이 나오는 그런 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천대가 넘어가는 현재 지분가로는 새롭게 덤볐을 때 수익률은 크게 좋다라고 예상은 안 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뭘 사야 되냐? 7천이 아니라 3, 4천 혹은 4, 5천대에서 만약에 지분을 살 수 있다면 어떨까? 또 그걸 통해서 아파트 입주권을 받게 된다면 혹은 입주권을 받는 그 과정 속에서 피를 받고 정리할 수 있다면 이건 확실하게 훌륭한 투자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제가 간혹가다 말씀드리는 것이 재건축 단지 내 상가 투자 아파트 지분가와 비교해서 아주 매력적인 금액이라면 이건 안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투자 방향도 있다는 점 고려해 보시고 본인께서 그 지역 가보면 절대 이 가격대에는 물건 못 구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1년 가까이 뒤져가지고 준비해 놓은 그런 물건들에 대해서도 정보 알고 싶으시다면 이제 세미나도 제가 9월부터 주말 강의 위주로 해서 구성을 한번 해볼까 하고요. 또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서 보다 빨리 물건을 좀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담 신청 통해서 저와 꼭 의논하신 후에 이런 투자, 훌륭한 투자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